소리 잘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시간, 우리 리케 강의 오프급의 20페이지 슬라이드 번호로 7번 임금 공정성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각각의 슬라이드 한 페이지가 저는 25점짜리 문제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분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 워크북에 써놓은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보시면 그 답안지에 거의 한 3페이지 반, 4페이지, 하여튼 3페이지는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4페이지 이렇게 조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슬라이드에 이 화면 자체에는 얼마만큼 쓰여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그 글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 풀어냈을 때 이것이 한 답안지의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이에 오는 분량으로 이렇게 적혀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서 양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 만나게 되면 가끔씩 저희가 아예 노무사를 안 썼던 사장님들을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렇게 노무사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드셔서 바꾸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사장님들이 왜 굳이 바꾸시냐, 그분들 전에 노무법인하고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저희를 부르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 친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답답하대요, 노무사들이. 왜 답답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노무사들이 하나같이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 법 위반이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대로 하시면은 법 위반입니다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그럼 왜 못 하느냐? 자, 사장님들은 뭐예요?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회사 왜 만들었다고?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법에 안 걸리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지.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걸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걸 다르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님들이 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해보고 그걸 없으니까 무조건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 뒤에 모릅니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그러면 막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르게 하면은 돈을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하다 걸리면 2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만 원을 벌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100% 한다는 거지. 우리 법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노무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요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했을 때에는 요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여러 요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판정받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그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이거 위법하다고 판정받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다. 근데 리스크는 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당하실 건지 그거를 이 리스크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기까지만 하면 자기는 속이 시원하대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경영자인 내가 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솔루션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안 된다라고 해주면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당신한테 돈 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안 된다라는 거, 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히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매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들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무사들의 그 어떤 퀄리피케이션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법적인 사고방식, 책에서만 있었던 그걸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노무사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 실무 현장에 나가서는 유연하게 사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그 리스크도 같이 알려주면 돼. 자,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쿠팡에서 자기네들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민노총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지금 막 터트리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회사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회사가 일부 CCTV 화면을 막 공개를 합니다. 뭐냐면은 멀쩡히 있는 관리자를 그 일용직 노동자가 막 쇠파이프 들고 가고 막 팹니다. 야,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내부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거다. 회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아니다. 우리 블랙리스트 뭐예요? 이거 취업의 제한을 가져보기 위해서 어떤 기호나 서명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서는. 아마 그냥 일반 노무사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건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거 취업 제한을 하는 이런 걸로 써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나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쿠팡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어느 법무법인 같은 데에서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자원과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걸 했던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그거 우리가 방해하려고 만든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런 부분들에서 자, 모르겠어요. 진짜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민노총 쪽에서 보는 블랙리스트의 그 외관도 다 갖추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노무사라고 해가지고 법만 안다라고 해서 야,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다. 그냥 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고 이건 법 위반이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당장 폐기시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컨설팅을 했다라고 그랬을 때 과연 그 회사에서 다음에도 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의 재산,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관리 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사람들 징계하고 내보낸 사람들 징계 기록 우리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또 들어와서 또 저기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상 공격하는 쪽에서 그런 이게 법 위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물고 늘어질 거다. 그러나 그거는 끝에 가봐야 한다. 대법원 가서 우리가 해봐야 된다. 우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예측해 본 건데는 나중에 대법원까지 만약에 이번 블랙리스트 건이 이렇게 쭉 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회사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전 정부였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아니었을 텐데요. 이번 정부라고 그러면 회사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게 쿠팡 자기네들만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가가지고 만약에 다른 물류회사, 유통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걸로 썼다. 이건 100% 블랙리스트야. 이건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법에서 명확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야, 이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 판단이지만 경영적으로는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또 넓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배우면서 항상 그 선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20페이지 이제 들어와서 슬라이드 치부입니다. 아까 공정성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런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공정성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갖고 그 공정성의 종류들이 있어. 판단하고 지각하는 공정성의 종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배분 공정성이에요. 배분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도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정의란 뭐냐라고 하면 돌아갈 것이 제대로 어떤 사람에게 돌아갔느냐, 줘야 그 사람이 갖고 갈 만큼을 갖고 가게 했느냐, 즉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 배분적으로 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제대로 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분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배분 공정성 이전에는 이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도 있어. 이 절차 공정성은 결국 배분액들이 배분 양들이 결정되는 그 과정들이 공정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간에 지금 그 선거 공천 때문에 공정하네, 공정하지 않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국 공정하네, 공정하지 않네는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공정한가 보다라고 그래. 근데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된 이것을 이 배분 공정성에 대해서 안 됐다는 이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임금에 대해서도 아까 공정하게 배분받은 사람들 또는 과다 배분받은 사람들은 입 닫고 있어. 그런데 적게 배분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적게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절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더 세게 민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배분 공정성 이 부분에 전제 조건으로서 절차 공정성이 중요한데 특히 어떤 때 배분될 양이 전체적으로 배분될 양이 적을 때일수록 결국은 절차 공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조금을 나눌 때 그 조금을 나누는데도 누구를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그 절대의 크기가 만큼이 아니라 그 절대의 몇십 배, 몇백 배로 사람들은 더 그게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적을 때일수록 더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분된 그 임금의 액수가 공정한가 아닌가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남들하고 우리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봐. 나하고 비슷한 학교 나오고 비슷한 회사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걔는 비슷한 업종에 있고 비슷한 일 하는데 걔는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받아. 이러면은 내가 적게 받으면 난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외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받는 임금의 수준과 외부 회사에 있는 사람의 임금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외부 공정성은 어떤 개인의 임금과 다른 회사의 개인의 임금을 비교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어. 너무나 많은 조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20명 있고 저 회사에 우리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15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컨비네이션을 만든 C20에서 15 하려고 그러면 뭐 몇천 조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조합별로 비교했을 때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우리 회사가 주는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회사, 유사한 우리하고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가 주는 임금 수준하고 비슷하냐? 즉, 그 회사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서 비교를 하게 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임금들을 이렇게 쭉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각각 평균을 내봤더니 비슷하면은 설사 1대1로 비교했을 때 누군가하고 비교했을 때 내 임금이 조금 작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공정한 임금을 주는 회사야, 비슷한 임금을 주는 회사야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임금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것이에요. 이게 뭐야? 평균 임금 수준이에요.
근데 이 평균 임금이 뭐야? 1인당 평균 임금이 되는 거죠. 제가 왜 1인당이란 말을 다시 여기다 굳이 꼭 붙이냐 하면은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는 건 법에서는 뭐예요? 이 임금을 계산할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전에 지급된 모든 소득을 우리가 합쳐서 그 날짜로 나눈 날수로 나눈 것을 평균 임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법에서 말한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 임금 총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걸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임금이 비슷하면 저 회사나 우리 회사는 비슷비슷하게 받는 거구나. 우리 회사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아까 1대1로 비교가 그 조합을 다 해서 그래서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런 외부 임금에 있어서 외부 공정성을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이 이게 임금 수준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나 말고 다른 동료 직원, 이 사람들하고 임금을 비교해봤어.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쟤는 탱자탱자 놀았는데 제가 오히려 더 임금을 많이 받고 가. 그럼 이건 뭐야? 불공정한 거지. 자,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그랬는데 윗사람이 볼 때는 얘는 탱자탱자 놀아도 야, 얘는 매출이 10억이고 나는 매출이 1억분을 안 했어. 야, 그럼 누굴 더 줄 거야, 위에서는 봤을 때. 우리는 매출이 중요한 기준이라서 얘 더 줬는데 회사로 갔을 때는 어떤 그 공정성의 기준이 달랐던 거야.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몇 시간을 일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성과를 가지고서 보상을 중에서 주겠다. 우리는 그게 공정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 그렇게 보상을 주는 체계를 우리가 성과급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과연 그 임금 총액을 각 개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공정성이라는 부분들,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그 임금 차이를 발생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임금액을 결정할 것인가, 요걸 관리하는 것이 우리 내부 공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되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 임금 체계 관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그러면 도대체 임금을 뭘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기준이 종업원 가치냐, 사람의 가치냐, 아니면 일의 가치냐, 아니면 결국 만들어 온 성과나 결과의 가치냐. 자, 종직결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리티, 연공이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직능이냐, 아니면 직무냐, 아니면 결과나 성과냐. 이거 그래서 연능무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것들의 기준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아까 이 체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 관리의 두 글자 기준이 항기라고 그랬어요. 항기. 구성 항목과 기준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그 구성하도록 나누고 그 구성 항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의 어떤 그 기준들을 적용했을 때 사람들의 그 임금 격차가 공정하게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 관리하는 것이 임금의 체계 관리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임금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됐냐? 임금을 되게 실무에 물어보면 이래. 야, 너네는 임금 구성 어떻게 돼 있냐? 임금 항목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뭐 기본급에, 상여금에, 수당주지,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들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 다르고 관리하는 기준들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항목을 나눠놓고서는 할 때 보편적으로 기본급, 상여, 수당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급을 그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준을 적용해야 사람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연능무성 이런 부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할 때, 왜 임금 체계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기본급을
기본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연공, 직능, 직무가치, 그 다음에 결과의 가치, 성과의 가치, 이것들을 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능 무성 체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100% 연공으로만 하고 100% 성과로만 하고 100% 직능으로만 하고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다 이것들이 대부분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회사는 연공급 체계입니다. 뭐 우리 회사는 뭐 직무급 체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 섞이는 비중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임금 체계 개편해야 된다. 뭐 모든 정부가 다 지금 임금 체계 개편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럼 왜 임금 체계 개편해야 된다라고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인데 이 연공급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사장님들이 돈 못 벌어갖고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연공급 체계를 한 거야? 연공급은 나쁜 거야? 원래부터 나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각각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이 회사 들어와갖고 우리 회사가 되게 막 초반에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진짜 연차 반납하고 뭐 월급도 동결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10년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법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 됐는데 이번에 신입사원을 딱 뽑았더니 신입사원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뭐 10년 선배 사원들이나 우리나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임금을 우리는 적게 주냐? 선배 사원들 10년 차하고 똑같이 줘라. 그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 10년 그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 온 선배 사원들은 과연 그래 하는 일들이 비슷하니까 그냥 쟤네들하고 똑같이 받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새끼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갖고 살려놓은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주제에 갑자기 자기네 월급 작다고 10년 차하고 똑같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세상에 그런 공정이 어디 있어? 이럴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맞아요. 연공이라는 부분들도 공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현기차, 현대, 기아자동차 이런 쪽에서 생산직 뭐 10년 만인지 뭐 몇 년 만인지 모집한다 뭐 그랬더니 평균 연봉 거의 뭐 1억 뭐 이러니까 공무원 하다가도 거기 가고 뭐 대기업 다니다가도 거기 간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현상이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거기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앞바퀴를 조립하는 사람하고 오른쪽 앞바퀴를 조립하는 사람하고 자동차 앞바퀴 왼쪽을 조립하는 사람, 이게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양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쪽에 배치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또 그것들을 이거 기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놔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양쪽에 세워놨다고. 자, 그런데 오른쪽 앞바퀴 그거 기계로 이렇게 드르륵 해갖고 조이는 분은 30년 차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월급이 거의 진짜 800만 원, 900만 원이야. 그런데 이번에 신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OJT 받고 나서 투입됐어. 자, 이 사람들은 얼마 받아? 300만 원 받아. 자, 오른쪽 앞바퀴, 왼쪽 앞바퀴 이거 하는 거 직무가 다른 직무예요. 이 사람들 받고 났다고 못하나? 아니야. 근데 똑같은 거 하는데 누구는 800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 받아. 그러면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는 일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는 일이 같으면 비슷한 금액을 받는 게 공정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공정함들의 기준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100% 완벽하게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공정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금체계 개편하자 그러면서 왜 각 정부마다 그렇게 지금 벌써 제가 들어온 것만도 20년 넘게 이거 임금체계 개편해야 된다. 연공급 문제 많자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 자, 이 연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그런 그 임금 지급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연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지금은 일본도 연공급을 이제는 폐기했어요. 오래전에 폐기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폐기하지 못하고 연공급의 체계를 상당히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연공급을 그렇게 연공급이 아직 문제가 많다 하면서도 이걸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바꾸는 솔루션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꾸는 솔루션을 누가 제시합니까? 연공급 체계 하에서만 있었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그 사업을 경영해보지 않았던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이분들은 이거예요. 연공급 체계가 문제가 많으니 연공급을 폐지하고 다른 임금 체계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나오는 게 직무급 체계로 가야 된다. 직무급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공급은 연공급 체계가 안 되고 직무급 체계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를 완전히 다 때려부시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못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연공급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연공급의 비중은 줄여나가고 우리가 더 현 시대에 적합한 기준의 비중들을 높여서 우리가 임금 체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때려 없애고, 연공급이 문제가 많으니까 연공급 때려 없애고 직무급 체계로 가야 된다. 직무급을 가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연공급이 문제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솔루션을 제공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 고민들을 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자꾸 대안들을 뇌피셜 하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점차 그러면 우리가 임금 체계를 설계한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직무적인 요소들을 더 높여놓고 직능적인 요소들도 가미했으면 가미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변동적인 요소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공에 의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텀을 우리 10개년 개념 갖고 가자. 그래서 앞에 4년 동안에는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줄여나가고, 3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2년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연공 기준이 80%, 나머지 성과가 뭐 10%, 20%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연공의 기준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저기 하기 그러니까 3, 40%로 줄여놓고, 우리가 직무적인 가치들을 3, 40% 놓고, 그 다음에 성과의 가치들을 1, 20% 넣자. 그래서 100%들을 이렇게 채워나가서 우리가 연공으로 인한 피해들을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갖고 간다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아예 손도 못 대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아니면 다른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 해결점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연능무성 여기 뒤에 나올 것이고, 우리 3인 공조책에 보면 개인적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개인적 공정성, 내부 공정성의 그냥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인 공조책에서는 이래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나하고 동일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임금 차이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요거를 개인적 공정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는데 뭐 나하고 같은 일을 하건 다른 일을 하건 간에 그들 사이에서의 차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내부 공정성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다 외부 공정성 아니면 내부 공정성, 외부 공정성은 대외 공정성, 내부 공정성은 대내 공정성,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부 공정성 이걸 관리하는 것이 체계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그 3인 공조책에서는 이걸 형태 관리 때문에, 형태 관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빼서 이렇게 했는데, 형태 관리나 체계 관리나 사실은 구분이 모호합니다. 책 읽어볼 때 모호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래요. 임금의 구성 항목과 사람들 사이에서 임금의 어떤 그 차별을 발생시키는 기준을 관리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임금의 체계 관리다. 그래서 그 공정성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연능무성,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그 다음에 성과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성과급은 이래요. 자, 체계에서 연능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성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주게 됐을 때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신 이 성과급은 임금 형태에서 다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럼 뭐야? 체계와 형태의 성과라는 것들이 체계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체계와 형태가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같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또 분류 체계로 개인적 공정성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 아주 논리 자체가 빈약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봅니다. 그러나 교과서상에서는 수치형 관리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들의 그런 주류이기 때문에 그걸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형태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형태 쪽은 다시 이럽니다. 즉 임금의 공정성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 생산량으로 할 것이냐, 성과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또는 임금을 주는 주기들, 지급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임금 형태 관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성과급 얘기했을 때 시간 단위로 줄 것이냐, 아니면 생산량, 그걸 이제 성과라고 하면서 생산량 단위로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연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로 나눠서 주겠다 하는 이런 방식, 서구에서 하는 이 방식을 연봉제, 그런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연봉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뭐냐면 임금 이외에도 임금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얘기해. 그런데 다시 수당 얘기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아까 우리가 임금의 구성 항목이 뭐가 있다고?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여기에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임금의 구성 항목을 뭐로 할 것인가를 다루는 이 부분들을 임금의 체계 관리라고 했는데, 다시 그 수당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는 것을 또 형태 관리해서 수당이라고 또 얘기를 해. 자, 이러니까 체계 관리와 형태 관리가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는 거, 왜 나누는 거야, 이거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야, 이것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걸 나눈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게 되면 되게 임금 체계 설계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임금을 다시 좀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을 때는 연능무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전체를 수준, 체계, 형태, 혜택 이 부분 전체를 다 어떻게 하나의 임금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걸 다시 갖고 가는 것이 좋을지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체계 설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지금 연공급 체계로 가고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가중화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직무급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딴 식으로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얼굴에 이제 그 보고서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임금을 어떻게 그 수준을 정하고 뭘 어떻게 기준을 정해가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체계에서 저 체계로 간다 이게 체계 설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절차 공정성. 자, 그런데 이 절차 공정성은 뭐냐면 결국 배분액이 결정되는 절차가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이제 공정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죠.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원, 임금이 총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래서 그 나눠주는 기준들, 절차들 이런 것들이 공정했느냐. 이런 때 나눠줄 금액이 적을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절차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이걸 절차 속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 활용되는 정보의 정확성,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즉 절차 의사결정의 수정 가능성, 자, 데이터, 정보의 정확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수정 가능한 어떤 그런 수정 가능성, 세 번째,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할 때 그 나눠주는 기준에 대한 것들의 그 가치가 종업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 종업원이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관심,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종업원의 대표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배분 절차 전체에 이 어떤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사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반영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사결정하는데 정보 정확해야 될 거고 잘못된다라고 그랬을 때 잘못된다는 걸 지적하고 의사를 고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들 우리 종업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과정 전체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별로 선거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결국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 절차 공정성에 지금 이런 것들 뭐 여론조사했다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그 데이터 정확한 거냐 그다음에 그때 썼던 기준들이 뭐였느냐 왜 내가 하위 20%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에 의해서도 판단해 보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절차 공정성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아까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이 절차 자체에 우리 종업원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정한 것이 될 테니까. 자, 이 뭐예요? 민주적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들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결국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전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 많이 벌어다 준 놈,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준 놈한테 많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했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느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금수저 자식이라고 일도 못하고 저는 땡땡이만 쳤는데 그한테는 막 저기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상당히 저는 야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제 기준에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건데요. 참 안타깝지만 이거 했다가는 또 저기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안 되는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조국 장관 딸이 저는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상식 밖의 일이다. 그게 어떻게 유급한 사람이 장학금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준다고요?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장학금을 받는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진짜 저는 전액 장학금 다 받아서 학교 다녔어요. 그냥 제가 학교에다 돈 낸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생활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성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 성적 제 최고 등으로 다 그거 했어요. 그런데 저와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장학금 받는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삶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수저 자식들이라고 그런 예외적인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결국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아까 뭐 했어? 보상, 교육훈련, 그 다음에 이 승진이동 방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정보들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런 결국은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왜 임금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임금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마치 목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임금 공정성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동기부여돼 갖고 열심히 일을 해. 그래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줘. 그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 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목구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임금 공정성을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나눠진 결과액인 배분 공정성 그것이 결정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절차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분이 됐던 절차가 됐던 이런 부분들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자, 그러면 임금 수준 관리라는 걸 해야 되고 임금 체계나 형태 관리라는 걸 해야 돼. 그럼 임금 수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임금 수준 관리는 결국 이 임금 수준 관리를 통해서 아까 조목 구동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조직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돼. 생기보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자, 구성원들한테 생계비를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나는 내 돈이 적어지지. 그렇다고 안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이 뭐예요? 쉽게 우리가 노동력의 재생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지만 노동력의 재생산이 뭐냐? 결국은 오늘 퇴근하고 나간 놈이 내일 다시 일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력의 재생산인 거예요. 오늘 했는데 도무지 여기 일해갖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딴 회사로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이 안 나와. 그럼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야. 생산이 안 된다고. 자, 노동력의 재생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결국 오늘 일했던 사람들이 내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의 목표를 또 이렇게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외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다시 대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시장 측면에서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으로 또 나눠지네. 그래서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제품이 싸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남들보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노동 임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돼. 즉 효율적으로 통제한다고 그랬지만 뭐예요? 가능한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조금이라도 다른 회사보다 더 줘야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즉 노동비가 올라가야 돼. 여기는 노동비를 낮춰야 되는 거, 노동비를 올려야 되는 어떤 힘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생겨. 거기에다가 여기 생계비 보장한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니멈 하기에는 얼마를 줘야 된다. 그 이상은 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 한계선을 우리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임금 수준이라는 거를 찾아내겠네. 공정한 임금 수준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공정한 임금 수준 찾기 위해서 이쪽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가 시장의 임금조사예요. 시장 임금조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어서 내일 또 나오려고 그러면 먹고 살거나 해줘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참조 자료가 생계비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임금 조사 이거는 여러 민간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다 우리 노동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그 데이터들 시장에서 몇 명 규모의 어떤 산업의 몇 명 규모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부장급에서는 얼마를 주냐, 과장급에서는 얼마를 주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임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민간 그 컨설팅 회사들 이런 데서 이렇게 저명한 데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그 컨설팅 의뢰 받으면 요즘에는 이거 책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시장 임금 조사에 같이 참여하면 3천만 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싶으면 5천만 원 내세요.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생계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간에서 따로 하기도 하지만 이 생계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즉 공공기관, 노동조합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조사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그 통계청에서 하는 그 가계 생계비 조사가 있어요. 가장 정형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비 조사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시장에서는 되게 어느 정도로 주고 있구나. 자, 이걸 참조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수준에서라는 것이 시장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이런 것들 갖고 와요. 근데 시장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낮춰야 되겠어. 여기 제품 경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낮춰야 되겠어. 그래서 그만큼을 또 낮춰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임금 수준을 시장과 비슷하게 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높게 가거나 낮게 가거나 이렇게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품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효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쭉 했을 때 임금 수준을 우리가 시장하고 비슷하게 갖고 가야 되겠다. 이걸 동행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보다 조금 더 높게 줘야 되겠다. 선도 전략. 시장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줘야 되겠다. 자, 근데 아까 임금 수준이라는 거 한 이것이 뭐의 개념이었어요?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임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다, 비슷하다, 낮다. 이렇게 그것이 정해져 있는 전략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동추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직군이 됐건 직무가 됐건 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 선동추를 섞어서 쓰겠다 하는 전략. 그래서 선동추 원래 전략과 이걸 섞어서 쓰는 혼 전략. 그래서 선동추원 전략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임금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자,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유지하거나 노무비, 우리 내부적인 노무비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 이런 부분들이 줄이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 인지비불생, 저 밑에 걸로 저는 외웁니다. 인지비불생. 처음에는 인지절감증 이렇게 했는데 뭐 인지절감증으로 해도 되고 인지비불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인지비불생이 조금 더 입에 더 많이 올라와서 인지비불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 기본값으로 선동추혼 전략의 기본값은 이거예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모르겠다. 섞여 있어서 모르겠다. 혼합돼서. 자, 이게 기본값인데 자, 이 기본값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도 전략을 쓰게 되면 사람들 당연히 유인하고 유지하는데 좋겠죠. 효과가. 근데 노무비가 절감된다? 야, 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준다는데 이것이 노무비가 과연 절감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꼭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른다. 즉,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은행들이 막 새로 생기면서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은행이 막 연봉을 한 2,200만 원 준다라고 그러면 새로 생긴 은행에서는 연봉을 2,5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가면은 일을 2배를 시키는 거지. 즉 둘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쟤 빼고 네가 좀 제 일까지 해줘야 되겠다. 대신 너 월급 지금보다 50% 더 줄게. 자, 그럼 원래 월급을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쟤 빼고 네가 제 일까지 다 하고 너한테 150만 원 줄게. 너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거 그 일 많아갖고 어떻게 죽어라고 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장님이? 나는 쟤한테 가서 야, 보니까 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빼버리고 제 일까지 네가 다 하고 너 150만 원 줄게.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줄게. 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나 잘리는 거지. 얘는 150. 그러면 사장님은 아무튼 150만 원 들여서 옛날에 200만 원의 효과를 얘 한 명으로부터 뽑아낼 거라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명히 뭐예요? 임금이 평균 임금액의 수준이 사람 수도 나누게 되니까 평균 임금액은 올라갔어. 그런데 전체적인 노무비 자체는 어떻게 50만 원이 줄어버리잖아. 자, 그래서 이거 모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여기 생산성 증대. 사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사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임금을 어떻게 했더니 올라갔다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물음표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얘만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결국은 어느 획일적인 방법 하나만을 썼을 때는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사장님이 네가 여러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쓰게 되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행 전략은 그냥 그대로 쭉 이퀄로 다 오고 그다음에 추정 전략은 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여러 군데서 벗어나. 자, 추정 전략은 일단은 아무래도 임금을 적은 수준으로 준다라고 그러면 사람들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유인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든지 들어온 사람들을 유지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임금 말고 다른 것들로 가지고 얘한테 완장을 막 채워줘. 너 이사해. 나가서 이사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해. 막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저기는 좋게 받아도 이렇게 우리 그 얘기하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변호사들이 요즘 뭐 그렇게 벌이가 안 좋은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고 써야 될 품위 유지비에 너무 돈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거 감당 못하는 변호사들도 지금 많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유지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회사는 되게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5, 6년 하고 나면 그때 이직하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뭐 저기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직을 안 해. 임금이 낮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그런데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앤더슨 컨설팅이 바로 제가 다녔던 회사입니다. 제가 다닐 때 이랬어요. 입사 첫 해에 1,780만 원이었어요. 연봉. 그랬는데 같은 한국의 신한은행 뭐 이런 데 은행에서 2,5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3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기들 다 그냥 앤더슨 컨설팅 이러고 왔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교육시키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앤더슨은 전형적으로 신입사원들, 대졸 신입사원들 임금은 진짜 업계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컨설팅 회사에서 최저 수준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고 사람들을 안 뺏겨.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유에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에 있어서는, 자, 이건 추정 전략은 평균 임금 자체를 다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이건 노무비 절감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 위는 이게 평균 임금이 평균 임금이 올라가도 노무비가 떨어질 수 있는 이 효과 때문에 모른다로 나왔지만 여기는 평균 임금이 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노무비 절감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불만족 감소, 이거는 뭐 임금 적게 주는데 불만족이 감소할 리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혼합 전략은 다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노무비를 절감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증대,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 왜 혼합 전략은 노무비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래요.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숫자가 많나요? 아니면 일을 잘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나요? 자, 혼합 전략은 이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 잘 못하는 사람들에서 임금을 낮춰.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아주 소수의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밀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회사의 성과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줘. 더 내줘. 그 받은 임금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저길 줬다 하더라도 회사는 남는 거야. 노무비 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표로 이렇게 해서 일단 외우지만 우리 시험은 뭐예요? 우리 논술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라고. 논술 시험이라는 건 뭐야? 그림 그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표 그리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건 뭐야? 이런 표들로 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표를 다 글로 풀어 써야 돼요. 자, 그 글로 풀어 쓴 거 어떻게 글로 풀어 써요, 이거를? 제가 여기 강의 워크북에 다 써놨잖아요. 그 강의 워크북에 이 밑에 설명들이 표를 설명한 거라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표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표를 그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표는 간략하게 그리더라도 이것들을 결국은 글로 풀어 써야 되는 거구나. 표만 덜렁 나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답안지 쓰라고 그러면 표만 덜렁 그려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논술 시험이 아니라 표 그리기 시험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지 암기했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 자, 우리 질문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2차 시험의 질문은
첫 번째 문제들 같은 경우에 50점짜리 같은 경우들에는 되게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2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끝나요. 이게 국가 자격시험에서의 어떤 원래 틀입니다. 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술형 시험으로, 짧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약수형 설명형 시험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들이 쭉 지켜져 오다가 요즘 들어갖고는 이게 왜 그렇게 시험들을 보려고 했던지에 대한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막 특히 경영학과 시험에서는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끝에 가 보면 질문들의 끝말이 이걸 설명문으로 쓰는 건지 논술문으로 써라는지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논설문, 논술, 진술하는 문장과 더불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논설문을 이렇게 쓰는 것이 국가시험의 근본 틀이었던 거예요. 자격시험에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국어 시간에 뭐 배워? 이게 뭐 논설문이냐, 설명문이냐, 뭐 무슨 문이냐, 뭐 수필이냐.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각각 그것들이 어떤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써야 되는 양식이라든지 그 얘기를 펼쳐나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서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84.7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논설문에서 논술해야 될 것에 논술했었고 설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얘기하지. 막 표를 엉뚱한 그 수험서들에 있는 우리 교과서에도 쓸데없는 표들 많아요. 쓸데없는 도식화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식화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건 우리는 답안지에 쓸 거는 오직 2x2 매트릭스 몇 종류, 10개가 채 10개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X축, Y축으로 나오는 좌표 그래프 아주 소수 한두 개.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뭔가를 그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육각형도 그리고 또 뭐 막 동그라미도 그리고 뭐 막 이러는데 전혀 그런 그림에 대해서 필요 없다. 우리 오직 2x2 매트릭스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일부 그래프가 있어. 그건 그래야 돼. 그거 이외에는 다 못 그려도 상관없어. 뭐 해야 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이것이 우리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10페이지까지는 했었어야 되는데 뭐 오늘 날씨도 춥고 막 길도 질퍽질퍽하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이 저기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연기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험 공부를 해서 굳이 어떤 목표가 그렇게 강건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목표를 추구할 것도 많고 다른 즐거움, 다른 행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별로 수강생이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일기입니다. 이제 일기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진짜로 배수의 진을 치고서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고 내가 이런 공부하는 이 경험들을 내가 어디에 딴 데다 쓰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외부의 것들, 여러 가지 관계, 정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도 당분간은 다 접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애인들, 심지어 부모님들, 그들의 기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밀어놓으십시오. 오직 공부하고 여러분하고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